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스타카토 52회가 돌아왔습니다. 김갑수 대표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네. 뭐 우리는 대통령이 하사하시는 특식도 없고 휴가증도 안 주시고 그냥 PD께서 하사하신 우리 뭐 근데 보통 물이나 한잔 하고. 군대 있을 때 왜 그 군대에서 상 받으면은 몇 년간 재수 없다 이런 얘기. 그래요? 그런 얘기 못 들으셨어요? 군대에서 훈장 타면 하긴 뭐. 훈장은 모르겠어요. 저희는 뭐 훈장하고 거리가 먼 군 생활이었으니까. 어쨌든 상 받으면은 뭐 그렇다라는 얘기들이. 근데 사실 그게 이제 일종의 군 생활을 하기 싫어하는 사람들이 상 받는 사람들 향해서 던지는 비아니야. 그래, 너 군 생활 열심히 해라. 열심히 했나 보네. 뭐 이런 데서 만들어진 말이 아닐까. 전국의 장병 여러분, 고향에 가셔서 좀 쉬시고 또 특식도 받으시고 하는 건 좋은데 사실은 군에서 다치거나 죽는 사람이나 좀 없어졌으면 좋겠어요. 그거 한 가지랑 폭력, 저는 그 총기, 말도 안 사고. 되는 그 이 국방비 예산 낭비, 부정부패. 사실은 이런 것들 근절만 하더라도 예. 한 명에게 뭐 1,500원씩 돌아간다는 그 하사품, 그 간식 이 정도가 아니라 실제로 저는 군 내에 깊이 뿌리 박힌 그 예산 낭비와 부정부패와 이런 것들만 온전하게 뿌리 뽑고 그 다음에 현재 우리가 사실은 군 구조가 지구상의 어떤 나라든지 간에 지상전보다는 이제 공중전과 해군력 그렇죠. 이런 것들이 훨씬 더 그렇잖아요. 네. 우리는 사실은 인건비 비중이 제일 높은 군 구조거든요. 특히 이제 이 장병들이 아니라 이 장군들과 이 고위층의 인건비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구조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의 구조 개혁을 통해서 예산을 좀 합리적으로 편성하더라도 어마어마한 실질적인 군사력뿐만 아니라 어마어마한 예산들을 남겨서 실제 군이 어마어마하게 뭐랄까요, 처우가 개선된 그런 군대로 재탄생시킬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이런 식으로 말이야. 예. 그래봤자 몇 조 원을 내고도 미국이 안 준다 그러면 핵심 기술을 못 받아오는 처지에 뭐 할 말은 없는 거죠. 예. 자, 사병들한테 좀 잘해주시고요. 꼭 반가운 소식이고 그러나 국민의 혈세도 좀 제대로 쓰시고요. 예. 자, 스타카토 52회 이제 문을 열겠습니다. 스타카토 52의 첫 번째 핫이슈는 새정치민주연합입니다. 문재인 대표를 축으로 해서 혁신의 활동은 어찌 되는지, 당을 떠나는 사람들은 어찌 되는 건지, 당에서 떠날 건지 말 건지, 중간에서 어정쩡한 사람들은 또 어떻게 되는 건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CBS 보도국에 또 신사가 한 분 있습니다. 젠틀맨. 또 이용문 국회팀장이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자, 한번 좀 물어보십시다. 천안문이라는 단어가 요새 유행해요. 천정배, 안철수, 문재인, 예. 천안문이 떴다. 말들도 잘 만들어내요. 또 하필 같은 날 다 기자회견도 하고 뭐 다 탈당 선언도 하고 하는 바람에 창당 선언도 하고 하는 바람에 좀 어지러웠습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이번 한 주간 동안 새정치민주연합에서 벌어진 일을 일단 한번 정리를 하고 넘어가죠. 예. 일들이 많았기 때문에. 예. 뭐 천안문이라고 그런 거 보니까 뭐 베이징에 있는 천안문하고 또 야당의 유력한 정치인들 이니셜을 딴 것 같은데 20일 날 일요일이죠. 예. 세 분이 등장을 했는데 등장한 순서로만 보면 천안문이 아니라 안천문 이렇게 됩니다. 먼저 오전 10시에 안철수 전 대표가 대선 출마 선언 3주년 회견을 하겠다. 기자들이 모인 가운데 회견을 했어요. 거기서 부패 척결 의지를 이제 강하게 밝혔고요. 그로부터 딱 1시간 뒤에 11시죠. 천정배 무소속 의원이죠. 이분이 내년 1월에 신당을 창당을 하겠다. 이런 방침을 밝혔고요. 그리고 점심시간이 지나고 오후 4시에 당무위원과 또 의원총회 연석회의가 열렸습니다. 이 자리가 이제 바로 문재인 새정치연합 대표가 이제 등장하는 자리죠. 문 대표에 대한 재신임 여부를 묻는 그런 자리였고요. 여기서 예상대로 재신임을 의결을 했죠. 예. 그래서 복잡한 20일 하루가 지났고 21일 날 그러면 그 전날 재신임을 해준 데 대해서 문재인 대표가 뭐라고 대답을 할까? 받을까 안 받을까? 뭐 이런 게 이제 궁금했지 그렇죠. 않습니까? 그래서 오전부터 기자들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었는데 나타나질 않았습니다. 문 대표가. 보니까 그 국방부에서 저 전방 그 감사 현장 감사 국정감사를 진행했군요. 그래서 그 이제 기자들하고 직접 만나는 자리는 없었고 김성수 대변인을 통해서 수용을 하겠다. 당무위와 의원총회 연석회의에 재신임
의결을 수용을 하겠다라고 밝히면서 이 모두가 존중을 하고 또 승복을 함으로써 단결의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 매우 이제 하고 싶었던 얘기였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연석회의의 재신임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대표로서 별도의 재신임 절차는 밟지 않겠다. 이제 문 대표가 그 당 안팎에 이제 반대도 불구하고 재신임 투표를 하겠다라고 했던 걸 이제 완전히 접으면서 수습 국면으로 간 거죠. 근데 문 대표가 모두 승복하고 단결의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하필이면 그 다음 날이죠. 바로 박주선 의원이 탈당을 했습니다. 뭐 승복이 안 됐다는 의미로 뭐 해석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근데 저는 궁금한 게 예. 그 안철수 전 대표가 이날 이제 대선 출마 3주년, 예. 대선 출마 선언 3주년. 예. 우리나라 정치인들이 뭐 보통 이렇게 이 의미를 부여해서 기자회견 하고 이런 거 좋아하긴 합니다만 정당도 그렇고 기념일들을 많이 챙기죠. 근데 저는 뭐 대선 출마 선언 몇 주년 이런 것들은 아마 한국 정치사에 처음 챙기는 출마 선언 기자회견은 있을 수 있는데 그러니까 내가 했던 적이 한 번 있거든요 하면서 3주년을 따진다는 더군다나 건 실패했던 대선이잖아요. 그게 좀 독특한 사실은 기념일을 본인이 챙긴 건데 이 안 전 대표가 이날 그 당무회의 이제 그 다음에 그 당무위원들과 국회의원 연석회의 이 전까지 계속 문 대표 그 전날인가 한번 만났었잖아요. 예, 만났었죠. 만나서 이제 요구했던 게 재신임 투표 처리해달라. 그렇죠. 본인이 요구사항을 지금 이제 어느 정도 수용한 회의를 그렇죠. 결정하기 위해서 한 회의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거기에 참석은 안 하고. 안 하고 예. 그 앞에 본인이 기자회견하고 본인이 지역구 가서 그냥 한 바퀴 돌고 있는 사진을 트위터에 올렸단 말이죠. 근데 이런 행보를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기자들 사이에는 어떻게 해석을 합니까? 이런 행보는 저는 참 궁금해요. 이 정치인들이 행보에 대해서 뭐 기자들이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해석하기가 쉽지 않습니다만 그 중에서도 네. 더 해석하기 힘든 분이 바로 안철수 전 대표라고 하거든요. 하시는 말씀이나 또 행보나 네. 이런 것들에서 참 이해하기는 힘듭니다. 사실 좀 그 모양으로 보면 예. 조용히 계시다가 그 당무위원회를 보면 될 텐데 그러게요. 굳이 몇 시간 전에 기자회견을 하고 또 대선 출마 선언 3주년이란 저도 사실 이런 그러니까 그 3주년은 처음 그러니까요. 느낌으로는 이런 느낌이에요. 나도 왕이 되려면 될 수는 있었는데 라고 하는 왕의 사촌형 아니면 왕의 생지 아저씨. 그러니까 왕은 왕대로 하고 나는 사실 왕 밑이긴 하지만 촌수로 보면 나도 뭐 거기에 꿀리진 않아 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리베로처럼 어디든 가서 무슨 활동이든 할 수 있는 자유로운 몸. 이런 희한한 느낌의. 네. 근데 저는 이제 정말 신기한 게 본인이 그렇게까지 요구해서 일테면 이제 재신임 투표는 정말 당을 분열시키는 행동이고 뭐 이렇게 해서 철회해달라고 간간히 요청을 했고 문 대표가 물론 그때는 뭐 단호히 거절하고 나왔었다고 보도가 나왔었죠. 고집을 했었죠. 예. 그러나 뭐 그 뒤에 중진들의 설득과 또 당 안팎 여러 가지 요구와 이래서 이제 그러면은 절차를 좀 갖춰달라. 본인도 태로가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당무위원과 국회의원이 연석회의를 해서 뭐 그렇게 철회할 것이다. 이건 누구나가 이제 그때 당시에 철회 수순으로 가는구나라는 것들은 뭐 이미 사실은 예상했던 일이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네. 그럼 본인의 요구사항이 관철된 거잖아요. 아니죠. 기분 나쁘다는 거 아니에요, 안철수 씨는. 왜? 왜냐하면 재신임을 묻겠다 어쩌고저쩌고 말을 꺼낸 거는 문재인 대표니까 네. 재신임을 안 물으려면 자기가 그럼 저는 제가 했던 의견을 갖다 철회하겠습니다 하고 본인이 분명히 철회를 해야지 왜 국회의원들을 또 동원해 갖고 절차를 발부하는 등 형식적으로 몰고 가느냐라고 기분 나쁘다는 거 아닌가요? 근데 본인도 그 그렇게 발언을 한 것 얘기하면 같은데? 본인도 그렇게 얘기하면 지난번에 예를 들면 기초단체 단체장들 정당 공천하지 말자 이런 거 본인이 얘기했던 건데 그냥 본인이 처리하면 되는데 여론조사 했잖아요. 그렇죠. 이를테면. 그러니까 정치에 어떻게 보면은 어떤 본령이라든가 아니면 관용적인 절차가 있는데 그걸 잘 이해를 못하는 건지 아니면 그때그때 상황 판단이 잘 안 되는 건지 모르겠는데 예를 들면 누구든 당 대표쯤 되는 사람이나 대통령쯤 되는 사람이 내 의견은 이런데 라고 했는데 거둬들이라고 자꾸 얘기가 나오면 저 사람들이 뭐라 그러는데 그만둘래요 이렇게 얘기하는 것보다는 밑에서 뭔가 거두시죠 라고 이렇게 안을 올리면 그럼요. 받아들이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이제 통상 거치는 절차죠. 천정배 의원이 이날 이게 우연인지 필연인지 저는 뭐 이날이 뭐 일부러 맞췄다라고 뭐 보기에는
뭐 어떻게 뭐 말할 수 있는 근거가 없기 때문에 그렇지만 예단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천정배 의원 같은 경우는 야당과의 지금 기존의 새정치연합과의 경쟁, 한판 승부, 특히 호남을 이제 두고 벌이는 쟁탈전이기 때문에 김 빼는 용어로라도 저는 뭐 본인의 스탠스 입장에서 본다면은 그날 기자회견을 해서 뉴스 밸류를 좀 높이고 뉴스를 좀 나눠 가지자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거는 뭐 거기에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그러나 안 전 대표는 정말 뜨악한 그런 일정이었고 뜨악한 기자회견이라서. 근데 결과적으로 보면 지금 문재인 대표의 나름대로 일단 정면 돌파 겸 또 이렇게 화합 끌어안기의 양면 작전이 성공한 거예요. 어떻게 봅니까? 일단은 성공을 한 거로 봐야 되겠죠. 22일 날 저녁에 문재인 대표 자택이 구기동이라고 하는데 그 집으로 최고위원들을 초청을 해서 식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분위기가 좋았다고 하고요. 좋았다. 그리고 그거에 이어서 23일 아침에 최고위원회가 열렸는데 똑같이 분위기가 좋았다고 합니다. 이 문재인 대표의 대척점에 서 있는 분이 이제 비노라고 해서 주승용 최고위원 아니겠습니까? 옆에 앉아가지고 다른 최고위원 발언할 때 뭐 서로 눈도 마주치고 웃는 모습도 연출했다고 하는 거 보니까 험악했던 분위기 또 주승용 최고 같은 경우는 17일 날인가요? 재신임 투표를 강행하려면 뭐 저를 밟고 가시라 이랬던 분위기하고 비교하면 며칠 사이에 급격히 달라졌고 당 분위기가 뭐 좋아진 거는 그러면 사실이죠. 당의 주도권이나 지휘권은 문 대표가 어느 정도는 다시 회복해냈다. 이렇게는 볼 수 있겠군요. 일단은 뭐 완전하게 그런 갈등의 소지가 없어졌다고 단정짓기엔 좀 이르지만 더 이상 계속해서 뭐든지 할 때마다 반대하고 반발하고 이러기에는 뭐 여론의 지지를 얻기에도 상당히 힘든다고 판단했을 가능성이 매우 크고 어쨌든 또 본인들이 요구했던 요구사항들이 일정 부분 관철이 됐잖아요. 명분이 없는 거죠. 근데 안 전 대표도 그렇고 송호창 의원도 그렇고 우리가 언제 문 대표한테 당신 재신임 물어야겠다, 그만둬야겠다 이런 말을 꺼낸 적이 있냐? 한 번도 없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럼 어디서 시작된 거예요? 도대체 재신임을 물어야 된다, 거치를 갖다가 문제를 삼는 것은? 그 표현을 뭐 재신임을 묻자 뭐 이렇게 한 건 아니고 계속 비노 쪽에서 이제 반대 이야기들을 이런저런 자리에서 내놓으니까 문재인 대표가 9일 날 그러면 재신임을 묻겠다. 일단 문 대표가 먼저 꺼낸 거 분명하군요. 그리고 어떻게 재신임을 물을 거냐. 그러면 지난 16일 날 중앙위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날 혁신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나를 불신임한 걸 보고 사퇴하겠다. 그리고 나서는 그 혁신안 통과 여부와 또 관계없이 이 조사를 해서 또 묻겠다. 여론조사를 해서. 근데 그 여론조사도 두 가지 트랙으로 하겠다고 그랬죠. 그렇죠. 당원을 상대로 한 것, 일반 국민을 상대로 한 것. 근데 문재인 대표 측에서는 아마 일반 국민을 상대로 한 조사는 뭐 무난히 통과될 것 같다. 근데 당원을 상대로 한 조사에서는 약간 뭐 자신 있어 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승부수를 던졌고요. 그렇게 해서 전국이 이제 흘러오게 된 거고 22일 날 저녁에 구기동 자택 최고위원 만찬을 계기로 일단은 좀 이 험악한 분위기에서 벗어난 건 맞습니다만 김 대표님 지적처럼 20일 날 연석회의에 안 나오신 분들 주목을 해야 되는데 안철수 전 대표 안 나왔죠? 김한길 공동대표였죠. 전 대표 역시 그분도 안 나오셨고 박지원 의원 안 나오셨습니다. 또 박영선 전 원내대표 안 나오셨죠. 그러니까 숫자가 그렇게 많지는 않다고 하지만 의원이 한 90명 정도 참석했다고 들었는데 그럼 한 3, 40명 정도가 안 나온 거죠. 안 나오신 거예요. 근데 안 나온 사람의 이름을 들어보니까 비중으로는 상당히 그래도 숫자의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지금 강하게 말을 안 하고는 있습니다만 여전히 그 폭탄은 잠재돼 있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는 이제 이게 공교롭게도인지 필연적으로인지 안 나오셨던 분들이 최근에 한두 달 동안 이 당이 어디 엉뚱한 곳으로 가고 있다. 뭐 당 지도부는 뭐 하는 거냐. 혁신은 이게 아니다. 뭐 이런 얘기를 지속적으로 해오거나 해왔던 그러면서 공동으로 무슨 행사를 하면서
계속 당 지도부를 향해서 대포를 펑펑 쏴왔던 분들이라는 점에서는 이게 공교로운 건지 뭐 필연적인 건지 모르겠으나 어쨌든 그런 공통점들이 있죠. 근데 일단 문 대표의 지지율이 좀 오르고 있다면서요. 보셨습니까? 뭐 저기 문재인 대표의 지지율은 상당 부분 오른 것은 분명합니다. 네. 근데 이제 이 부분들은 우리가 이제 그 좀 유의 깊게 봐야 되는 것들이 우리나라 보통 그 정치인들의 대권 후보 지지율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미디어 노출 빈도와 정비례합니다. 사실은 문재인 대표가 저는 두 가지 측면에서 이제 상승 요인이 있었다고 보는데요. 첫째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난 한 달여, 한 두 달여 혁신 파동이 겪으면서 사실은 문재인 대표의 언론 노출 빈도수는 대한민국 그 어떤 정치인들보다 압도적이었습니다. 네. 사실은 뭐 여당발 기사는 별로 없던 반면에 야당발 기사는 쏟아졌거든요. 이 내분 사태를 걱정하는 논조이든 또는 뭐 은근슬쩍 즐기는 논조이든 상관없이 미디어 노출 빈도는 상당 부분 높아졌다. 그런 점에서 그런 것들이 지지율에 반영됐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 이런 부분들은 오래 가지는 않는다. 또 한 가지 이제 상승 요인은 뭐냐면은 그동안의 문재인과는 조금 다른 면모. 문재인 대표하면 보통 사람들이 이제 좀 아쉬워하는 입장에서 말씀하시는 분들은 좀 유약하다. 카리스마가 좀 부족하다. 이런 지적들이 일부분 있었는데 이번에 직을 걸고 던지면서 재신임 이런 뚝심 있게 돌파하는 그런 것들 속에서 일정 부분 이런 면이 있었네. 그래서 긍정적으로 반영된 것들이 아마 여론조사 결과에 반영됐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 근데 이런 것들은 조금 오래 갈 것이다. 그 포션은 근데 이 두 가지에서 포션은 어느 것이 많은지는 시간이 좀 지나봐야 알겠다. 근데 지지율 중에서 궁금한 거는 천정배, 박주선, 또 박지원 이 셋은 일단 호남 기반의 비노에 이제 서 계신 분들인데 어떻게 보면 그분들이 호남에서 뭔가 당을 하나 만들고 하나가 아니고 좀 세 개를 만들지 뭐 하나를 만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만든다고 하면은 이런 사건을 갖다 쭉 겪으면서 비노 쪽의 여론이 호남에서 비등했어야 되는데 호남 쪽만 놓고 보면은 문 대표에 대한 지지율 변화는 어떤 거예요? 또 올랐던 얘기도 있고. 예, 지난 월요일 발표된 여론조사를 보면 문 대표의 지지율 전체적으로는 4%포인트가 올라서 17.9%까지 됐죠. 그리고 6월 1주차에 오른 이후에 15주 만에 2위,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에 이어서 2위로 올랐고요. 그 순위는 변동이 없고. 예. 그리고 특히 이제 주목되는 게 광주 전남에서 지지율인데 23.2%. 23.2. 예. 박원순 시장을 제치고 1위가 됐죠. 그러면 이 비노 또 비주류 그룹에서 또 천정배 의원이 주장하는 걸 보면 호남 쪽에서 문재인 대표로는 안 된다 뭐 이런 얘기였는데 이번 여론조사만 가지고 보면 그 주장이 이게 어떻게 된 거지 뭐 이런 그 분석이 의문이 좀 들긴 합니다. 근데 분석가들은 아직 그 호남 지역의 신당 창당 얘기는 하지만 아직 그 구체화 정확히 이제 뜨지를 않았고 뭐 주장이나 뭐 이런 것들이 나오지 않는 상태여서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았나. 그럼 이제 가시화되면서 뭉치기 시작하면 달라질 수 있다. 예, 전 그래서 사실은 이제 두 가지 점을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하나는 지금 현재 그 문재인 대표에게 제일 필요한 지지율이 뭐냐. 저는 그 문재인 대표 개인의 대선 후보로서의 지지율 상승이 중요한 게 아니라 문재인 대표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당 지지율 제고에 있다. 그러니까는 특히 이제 우리가 총선을 한 7, 8개월 정도 앞둔 당 지도부 아닙니까? 총선을 지휘할 지도부인데 총선이든 지방선거이든 당 선거를 지휘할 지도부의 가장 중요한 업무는 당 지지율을 충분히 끌어올려서 그 지지율의 수혜를 현장에서 뛸 후보들이 누리게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 이제 이 보면은 그 새정치연 같은 경우는 지금 한 몇 년째 당 지지율이 20% 안팎에서 그냥 고정화돼 있다고 이런 말이죠. 그런 점에서 저는 문 대표가 어떻게 하면 당 지지율을 올릴 것인가에 대해서 지도부와 면밀하게 좀 고민하면서 당을 좀 일사불란하게 끌고 갈 필요가 있겠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이 대선 후보로서의 지지율이라는 것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끊임없이 이제 변화될 미디어 노출 빈도라든지 정책의 현안에 따라서 끊임없이 이제 오르락 내리락 할 것인데 호남에서 이제 그 신당이 출연할 것을 염두에 두고 했던 조사, 저희 회사가 지난주에 했던 조사에서는
천정배 신당이라고 저희가 표현을 했었는데 내일 만약에 총선이 있다고 생각할 때 어떤 당의 후보를 지지하시겠습니까? 새정치연합이 34대 천정배 신당이 18.5였어요. 그러니까 이 정도면은 상당 부분 만만치 않은 지금 현재 기대 효과는 있는 건 분명히 있는 것 같다. 근데 이제 왜냐하면은 전국적으로 정당 조사를 했을 때 천정배 신당이 5.5%였거든요. 그러니까 정의당보다 한 1%포인트 높은 수준이었는데 호남에서 18.5%라는 거는 상당 부분 영향력이 일정 부분 있는 건 같다. 그리고 이게 실제로 이제 신당 창당 선언을 하고 10월 한 둘째 주쯤에 조사했을 때 보면은 훨씬 더 이제 제대로 된 그 평가들을 볼 수가 있겠죠. 근데 이런 것들이 재밌는 거는 이렇게 그 호남에서 이런 정당 지지율을 다 합하더라도 보통 호남에서 그동안 새정치민주연합과 호남 유권자들이 보내는 당 지지율의 함수 관계는 어떤 게 있냐면은 새정치민주연합이 조금 기대치에 부응한다라고 하면 무당층이 상당 부분 줄어듭니다. 예. 그리고 이제 새정치민주연합 지지율가 상당히 올라가거든요. 올라가고. 근데 이게 좀 그렇지 않다 싶으면은 무당파가 과반을 넘어가는 경우가 거의 뭐 대부분이었었어요. 근데 지금 이 천정배 신당이라는 것들이 집어넣고 해도 사실은 뭐 한 50, 한 3, 4% 정당 지지율 합의. 그래서 여전히 한 40%의 무당파가 존재한다라는 걸 봤을 때 이 무당파들이 어떤 지금 관전 포인트를 본인이 중심에 두고 앞으로의 전국에서 본인들이 마음을 줄 정당을 선택할 것이냐. 여기에 과연 이 기존의 호남의 맹주라고 할 수 있는 새정치민주연합과 새로운 맹주가 되고 싶어하는 천정배 신당이 이 호남 민심을 제대로 어떻게 파악하느냐. 그래서 어떤 키워드와 어떤 그 아젠다들을 던져주느냐가 향후 한 2달 정도 우리가 관전할 그런 포인트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군요. 조선일보의 표현이에요. 예. 새정치민주연합의 비주류는 구심점 없는 오합지졸이긴 하나. 상당히 아픈 듯 안 아픈 듯한 표현을 썼어요. 조선일보가 이 표현을 썼습니다. 그러나 아직 이제 불씨는 남아있다 이 뜻을 갖다 얘기하려고 그런 건데 표현이 상당히 기분 나쁜 비주류는 구심점 없는 오합지졸이긴 하나. 근데 비주류 측의 수장은 누구예요? 안철수 전 대표야? 아니면 김한길 전 대표야? 아니면 박 의원인가? 박지원 의원인가? 누구예요? 수장이. 그냥 제각각이에요? 진짜? 제각각이라는 표현이 맞나? 일단 정확할 것 같고 그 비주류라고 일컬어지는 분들 중에도 일종의 계보가 좀 달라 있고 또 무슨 공식적인 직함을 별로 가지고 계시지를 않다 보니까 드러나지를 않고 있죠. 그렇군요. 근데 사실은 이 주류 비주류라는 그 표현이 저는 언론들이 그냥 편의상 이렇게 쓴 건데 친노 비노와 마찬가지로 관행적으로 좀 사용하는 표현 아닙니까? 예. 근데 사실은 지금 새정치민주연합의 주요 비주류는 그때그때 당 지도부가 누구냐에 따라서 당 지도부와 친한 사람이 아니면 비주류고 그때그때 이게 그때그때. 주류와 비주류는 그때그때 다른 거예요. 아하. 그러니까 안철수, 김한길 두 사람이 대표할 때 그 사람하고 친한 사람들이 주류였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비주류였거든요. 지금은 거꾸로 이제 문재인 대표하고 친한 사람들이 주류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비주류인 거죠. 그렇다면 비주류가 그렇게 딱 정체성을 규정 지을 수 없는 거라면 안철수 전 대표가 이번에 개혁과 관련해서 부패척결 이렇게 전혀 생각지 않았던 아젠다를 들고 나온 건 독자 노선을 걷겠다는 건가요? 그렇게 봐야 되나요? 뭐 그렇다고 봐야 되겠죠. 어느 정당이든 저는 뭐 개파가 있을 수 있다고 봐요. 근데 그 개파라는 것들이 가장 바람직한 건 특히 이제 우리처럼 우리나라든지 영국이라든지 대체적으로 양당제, 뭐 다당제를 채택하고 있습니다만 양당제에 가까운 다당제잖아요. 두 당이 절대적으로 이제 그런 정당에서는 스펙트럼이 넓을 수밖에 없습니다. 한 당이 감당해야 될 이 스펙트럼이. 거기에는 약간의 그 이념적인 차이들이 조금씩 존재할 수 있습니다. 영국만 하더라도 예를 들면 뭐 토니 블레어와 고든 브라운이 친한 것 같지만 이 블레어 라이트 또 브라운 라이트 이래가지고 상대적으로 브라운 라이트가 블레어 라이트보다는 조금 더 진보적인 사람들로 계보를 구분하기도 하거든요. 그런 용어도 존재하고. 근데 한국 정치에 있어서의 계보라는 것들은 그런 어떤 본인의 아이덴티티 또는 그 이념적인 지향성에 의해서 구분 지어지는 것들이 아니라 본인이 섬기는 그 종교적인 신, 정치적인 그런 사람에 의해서 구분되다든지 맹주. 예, 또는 뭐 맹주. 그런 거죠. 그러니까 사칭하고자 하는 정치적인 맹주 이런 사람에서 표현되다든지 또는 누가 당 지도부가 됐을 때 거기에 친소관계 이런 것들로 구분된다는 점에 사실은 사이비 개파들이죠. 언론도 사실은 저는 이거 좀 적절하게 좀 사용할 필요가 있는.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 막상 주류는 누구고 비주류는 누구야?
친노는 누구고 비노는 누구야 할 때 막상 거기에 이름을 집어넣으려고 할 때 아주 베이그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모호한 거죠. 막상. 그래서 그런 점에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이 어쨌든 친노라고 하는 문재인 대표와 그 친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사람들 나머지는 지금 현재 비주류라고 이제 표현이 되어지는데 문제는 한국의 정당 구조가 대통령 중심제이기 때문에 그 반대 세력이 하나의 이 뭐랄까요 세력화가 되려면 그에 맞서는 대선 후보가 하나 있어야 되는데 지금 그런 대선 후보가 이제 흔히 말하는 비주류층은 없는 거예요. 안철수 후보는 그러기엔 이미 너무나 많은 정치적인 내상을 입었던 거고 내외상을 입어버리는 거고 근데 그런 딜레마들이 있기 때문에 각각 지금 따로 놀고 있다. 그러니까 자꾸 은퇴하고 있는 손 대표를 갖다 향해 자꾸 구애하는 게 그런 구심점이 필요한 거란 말이죠. 안철수 전 대표의 뭐 독자 노선에 대해서 특별히 언급하실 게 남아 있다면 이 기자. 제가 따로 만나 뵈면 안철수 전 대표를 만나 뵙고 좀 더 들어보고 전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예. 그 혁신위원회 혁신위원회 얘기. 오늘 지금 뭐 아마 열리고 있었던 것 같은데. 예. 23일 오후에 기자회견을 했는데 예상했던 게 나왔습니다. 그 정세균 전 대표, 이해찬 전 대표, 문희상 비대위원장, 김한길 전 대표, 안철수 전 대표 5분 그 전직 당 대표들이시죠. 이분들을 꼭 찍어서 살신성인을 해달라. 나오지 마라. 아유 잠깐만. 뭐 이 살신성인에 대해서 혁신위가 정확히 해석을 해주진 않았지만 두 가지겠네요. 이름부터 다시 정세균, 문희상, 안철수, 이해찬 한 사람이 빠졌네. 하면서 김한길. 예. 이 살신성인을 해달라. 아니면 열세 지역 출마 등 당 결정을 따라 주십사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그 혁신안이 11차 혁신안이고 혁신위원회 마지막 혁신안이었고 인적 쇄신 부분이 들어갈 거다 이렇게 기자들이 예상을 했었는데 그 예상대로 됐습니다. 뭐 저희들 예상보다는 좀 폭이 많지는 않은 거예요. 5분 대표. 그러니까 뭐 상징적으로 지금 제일 원로급들인데요. 근데 만약에 이 5명이 내가 따르겠소라고 한다면 요거에 조금 아직 들어갈 듯 말 듯 걸려 있는 사람들도 따라갈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하나의 대세가 되죠. 보니까 이제 사람마다 각각의 이제 그 뭐랄까 포인트들은 조금 다르게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를테면 안철수 전 대표부터 이제 얘기하면은 안철수 전 대표는 어쨌든 간에 끊임없이 부산 출마 요구에 시달려 왔잖아요. 김영춘 부산시당위원장이 공식적으로 요청을 하기도 했고 그런 점에서 안철수 대표에게는 살친성이라는 표현은 적진 출마를 아마 의미하는 것 같고 문희상 전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는 지금 수사 중이잖아요. 어차피 그 지금 당원당규 혁신안에 따르면 1차 기소 내지는 이렇게만 되더라도 공직에서 뭐 페널티를 주거나 또 1심에서 이 선고만 받더라도 아예 배제시키는 걸로 이제 그런 점에서 이제 문희상 전 비대위원장은 어차피 공천에서 불이익 내지는 뭐 이렇게 배제될 가능성이 매우 큰 사람이었기 때문에 또 워낙에 다선이고 그래서 이제 그만두시라 하는 것 같고 이해찬 의원은 최인호 혁신위원이 한번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뭐 최인호 혁신위원은 누가 봐도 자타가 공인한 친노의 핵심이고 그런 점에서 우리가 먼저 내던지고 해야 이 혁신안이라든지 문재인 대표의 어깨가 좀 가벼워지지 않겠느냐. 그렇죠. 아무래도 형님이 나가셔야 좀 나가는 듯한 폼도 좀 나고. 그러니까요. 딴 사람보다도. 그런 점에서 이제 그 해석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정세균 대표가 포함된 건 좀 의외예요. 사실은 정세균 대표도 물론 이제 그 당에서 사실은 할 만한 것은 다 해보신 분이죠. 다 해보신 분인데 지금 이분 지역구가 중구예요. 서울 중구. 서울 중구. 종로. 네. 이 종로 지역이 지금 이제 핫한 지역이 될 가능성이 높은 게 오세훈 전 서울시장부터 해서 이런 사람들이 이제 강북에서 센 사람을 골라서 본인들의 몸값을 올리기 위한 그런 일전을 한번 벌이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하여튼 정세균 대표가 최근에 좀 재미있게 또 언론들 아마 제가 볼 때 우리가 이 방송이 나갈 때와 요 갭이 좀 있기 때문에 한 2, 3일 있을 텐데 정세균 대표가 포함된 거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해석들이 좀 다분할 것 같아요. 아마 EJ를 노리고 싶어하는 이 분열을 노리고 싶어하는 언론들은 그렇게 해석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게 이번 혁신안 과정에서 정세균 대표가 보통 범친노라고 분류되던 사람이었는데 약간 이제 빗장을 타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이번에 사실은
용퇴 비슷한 느낌으로 요구하는 그런 하면서 범친로에서 좀 따로 자갈길 가는 게 아니냐. 문 대표를 향해서 용단을 내려달라. 그러니까요. 용단을 내려달라. 네, 얘기를 했죠. 뭐 물러나라고 꼭 표현을 한 건 아닌데 뭔가 듣기에 따라서 상당히 부담스러운 그렇죠. 얘기를 네. 기자회견을 하려고 했었는데 그날 뭐 급박한 상황 변화가 생기면서 그 입장문 그렇죠. 이런 걸 이제 페이퍼로만 대신했죠. 그리고 정세균계의 가장 핵심 위원이 누구였냐면은 사실은 지금 사무총장 하다가 총무본부장 하고 있는 최재성 의원이에요. 핵심이. 근데 최재성 의원은 지금 누가 봐도 이제 문재인 대표의 핵심이 돼버렸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정세균 개파라는 사람은 그동안 사실은 정세균 대표가 대표 시절에 워낙에 공천 과정들에 좀 관여하고 이렇게 하면서 정세균계가 의원 수는 제일 많았어요. 근데 이제 그게 좀 유야무야 돼버린 거죠. 그러면서 이제 정세균 의원도 사실은 설당이 좀 좁아든 측면이 없잖아 있죠. 그리고 사실은 이분이 무진장이라고 전북 그 지역에서 무진장 해드시다가 서울까지 오셔서 이제 출마하신 분이잖아요. 원래는 전북을 토대로 하고 있었었는데 서울로 옮기면서 전체적으로 결속력을 다지면서 묶어내기는 좀 벅차셨던 것 같긴 하네요. 근데 이게 이제 화약이 될 만한 게 김한길 전 대표 같은 분은 이제 엄청나게 발끈하겠죠. 호락호락하게 그냥 뭐 받아들이거나 아니면 가만히 모른 척하고 있을 양반 아닌 거. 이러면서 이제 또 다시 그 내홍 속으로 또 내전이 또 벌어질 개연성이 매우 높아졌다.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잠깐 언급해 주셨습니다만 오늘 그 당무위원회에 당규 개정안이 보고가 되는데 혁신회에서 보고하고 그 내용을 밝혔습니다. 보면 그동안에 없던 조항을 하나 넣었는데 뇌물죄, 알선수재, 또 정치자금법 위반 등으로 기소가 돼서 예비후보 신청을 하기 전에 최종심, 대법원이 아니라 1심이라도 유죄 판결을 받으면 이 새정치연합이 추천한 공직의 부적격자로 본다. 그러니까 이런 1심 판결이 뭐 최종이 아니니까 그렇죠. 억울할 수도 있고 사실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추천 안 하겠다는 게 굉장히 사실은 왜냐하면 대법원까지 가려면 계속 멀는데 오래 걸리죠. 선거전이 시작되면은 1심에서 벌써 유죄받은 친구라고 뭐 다들 들고 일어날 것이 그러니까 무죄 추정의 원칙 뭐 이게 아무리 뭐 원칙이라 할지라도 뭐 선거 유세전에서는 형사법상 원칙인 거고 정치적으로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는 거고요. 또 말씀해 주셨으면 기소 단계에 있다. 1심도 나지 않고 아직 기소만 됐다. 재판 과정에 붙이려고 하는 건데 이런 분의 경우는 정밀 심사를 하도록 한다. 정밀 심사. 이건 페널티를 주겠다는 거겠죠. 사실상 배제를 할 것 같습니다. 엄격하게 보겠다는 거니까 뭐 내지 말고. 이 부분은 사실은 또 재밌는 게 이 부분은 안철수 전 대표가 그날 대선 출마 선언 3주년 때 요구한 부분이잖아요. 맞습니다. 요구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 안 전 대표의 20일 그 회견 그날 이 방점이 이제 부패 척결 강도는 우리는 훨씬 더 다른 당에 비해서 잣대를 좀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던 건데 그런 부분이 상당히 이제 반영이 된 거로 해석이 되고요. 문제 되면 문 대표가 재신임을 갖다 확보한 다음에 또 받아들일 건 받아들여서 전체를 갖다 포용하는 작업으로 이제 가고 있다. 뭐 이렇게 볼 수도 있겠고. 그러니까는 이제 제가 볼 때는 혁신위도 그렇고 문재인 대표와 이 당 지도부도 그렇고 그 안철수 전 대표 같은 경우에 끊임없이 이제 어떤 정치적인 이유이든 간에 뭐 목리 내지는 딴지로 해석될 수 있는 행위를 계속 해왔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명분을 좀 빼앗자. 더 이상 그렇게 할 수 있는 명분들을. 그래서 아마 본인이 요구하는 부분들을 상당 부분 당에 재신임 투표의 이 철회도 마찬가지고 반영을 해주는 게 오히려 운신의 폭이 당 지도부가 넓어진다고 판단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겠네요. 이제 거론된 5분들의 이제 입장 반응들이 하나씩 나오긴 할 것 같은데 안철수 전 대표는 참 애매할 것 같습니다. 혁신 안을 보면 내 걸 좀 받은 것 같기도 하고 또 나는 살신성인 하라고 하는 게 뭐지. 정치인이 제일 힘든 상황이요. 딜레마 상황에 놓일 텐데 그 딜레마가 누가 어떤 제안을 던졌을 때 덜
덥석 받기도 애매하고 그렇다고 안 받기도 모호할 그러니까 때 이때가 제일 난감해요. 네. 저쪽에서 노림수가 틀림없이 있을 테니까 덥석 받기는 참 난감하고 안 받자니 벌써 바로 지금이 눈치 딱 보이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이렇게 툭툭 한번 이렇게 쳐가지고 한번 이런 그 안철수 대표의 부산 징발설 출마설에 대해서 한번 몇몇 사람한테 얘기를 들어본 적이 있어요. 거기에 이제 그런 얘기가 하더라고요. 본인이 그런 생각이 전혀 없던 건 아닌 것 같다. 그러나 본인이 가는 거지 남들이 오라고 해서 오라고 하면 안 갈 사람이다. 이런 얘기를 아주 친한 사람이 하더라고요. 뭐 제가 만약에 안철수 전 대표의 측근이나 아니면 자문단에 끼어들어 있다면 뭐 초지일관 그렇게 요구를 했을 것 같아요. 귀하의 역할은 당이 우리가 이렇게 분열되면 안 됩니다. 어떻게든 모두를 갖다가 찾아다니면서 설득하고, 왜냐하면 그렇게 자유로운 입장이니까, 어느 특정한 계파가 있는 게 아니고 계파의 수장이 아니니까 모든 사람을 다 찾아다니면서 손이 발휘되도록 빌면서 뭉쳐야 됩니다. 단합해야 됩니다. 이게 오히려 자기의 입지를 갖다 좀 확실하게 넓히는 좀 긴 호흡의 방책이 아니었을까 싶은데, 지금 내놓는 것들은 근데 저는 그 안철수 대표한테 조급할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 안 전 대표한테도 마찬가지고 그 주변에 계신 분들한테도 정말 어떤 그 요만큼의 그것도 없이 그냥 저기 한번 이렇게 뭐 여론조사도 하고 컨설팅도 하는 사람 입장에서 무료로 해드린다면 저는 무조건 부산을 가는 게 맞다. 왜냐하면 그래야 본인도 살고 당도 산다. 왜냐하면 이제 안철수 대표라는 사람이 지난번에 이제 며칠 전에 대선 출마 선언 3주년을 맞이한 사람이잖아요. 이분은 사실은 어떤 게 있냐면은 정치는 기본적으로 헌신하러 오는 곳이거든요. 자기 몸이 더러워지는 걸 감당하고서라도 세상이 조금이라도 진일보한다면 내 한 몸 불사더라도 이런 각오로 들어와야 되는 곳인데, 이분은 첫 정치에 있어서 첫 정치적 지위가 대선 후보였어요. 들어온 다음에 바로 양보인 듯 뭔 듯 이렇게 한 다음에 바로 또 당 대표가 됐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정치 현장에서 본인은 뭐 3년 만에 30년 겪을만한 거 다 겪었다 하지만 그 안에 10년, 20년 있던 사람들은 사람으로서 차마 겪을 수 없는 일을 겪고 살아는 사람도 많거든요. 정치는 원래 누리러 오는 것이 아니라 행복한 것이 아닙니다. 근데 그런 점에서 저는 안 대표가 이런 시기에 당을 위해서 반드시 부산 철마가 정답이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본인을 위해서도 헌신하고 희생하는 모습을 한번 더 보여줌으로 해서 본인의 정치적인 자산을 좀 만들어낸과 동시에 저 당의 구성원들이 이제 제발 이제서야 좀 으쌰으쌰 하는구나 하고 좀 취업할 수 있는, 그래서 유권자들로 하여금 좀 기대를 할 수 있는 그런 여지를 만들어 주는 걸로 봤을 때도 저는 이 총선 이후에 좀 길게 보고 이때쯤에 한번 결단을 내리는 게 좋겠다. 네. 어떠십니까? 자, 이제 새정치민주연합이 어디로 갈지, 어떤 과제가 남아있는지 한번 정리를 마지막으로 좀 해주시죠. 요즘 자택에서 사람을 불러가지고 만찬하는 경우가 참 드문데, 만찬을 하고 굉장히 분위기가 좋았다고 하고요. 그리고 그 문 대표 부인께서 이 참석하신 최고위원들한테 개별적으로 다 손으로 엽서에다가 소회 이런 걸 써서 주셨다고 굉장히 공도 드린 것 같습니다. 내조를 그렇게 하신 것 같은데, 그것처럼 문재인 대표도 당을 이제 추스르고 한쪽으로 이제 끌고 가야 할 겁니다. 근데 오늘 혁신위가 또 돌을 던진 것 같습니다. 정세균, 이해찬 분 이상. 이분들은 범친노 아니면 친노 세 명이고, 김한길, 안철수는 저희 대표는 비노. 누가 봐도 정치적인 안배가 있는 거죠. 네, 안배가 있는데. 그렇다고 저걸 당규로 만들어서 강요할 수 있는 것도 아닌 거고. 그냥 말로 한 건 말로. 그러니까 이제 저분들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딜레마에 놓인 거예요. 이제 저거를 받자니 그렇고 안 받자니 이제 이래져 버리면. 그러니까 이분들이 어떻게 반응을 할지, 또 이 신당 쪽으로 이제 현역 의원이 박주선 의원만 이제 처음 탈당을 했습니다만, 박주선 의원 말로는 더 많은 현역 의원들이 나올 거다라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우리나라 정치인들은 나올 거다 이런 것들을 I wish 이런 희망상을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럴 수도 있고. 나올 거다. 그걸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달라지는지. 근데 박주선 의원 나가는 데 대해서는, 그래서 내가 느끼기로는 다들 그래 잘 나갔어라는 분위기가 많아요. 이렇게 아쉬워서 붙잡는 사람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물론 워낙에 나가겠다는 탈당 의사를 밝힌 지 오래됐기 때문에 그냥 그런가 보다. 보면 사실
엄청난 일로 받아들였다면 그날 저녁에 집으로 제국인들 불러서 저녁 식사하고 웃고 그러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그거 보면 그냥. 근데 이 박주선 의원은 사실 우리가 흔히 이제 정치계의 피닉스가 2명 있다고 그래요. 이인재 의원과 이 박주선 의원. 이인재 의원 살아남는 거 보면 기가 막히잖아요. 그렇죠. 이분은 심지어 어떻게 살아났냐면 후보가 난립해가지고 지지율이 득표율이 22점 몇 %로 국회에 들어오고 이래요. 사실 대표성이 문제가 있는 그런 퍼센테이지임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우리가 피닉제라고 그러잖아요. 피닉스 플러스 이인재. 근데 박주선 의원도 사실은 4번 구속돼서 3번 무죄 받은 사람이잖아요. 이 양반도 피닉선이네. 네, 그리고 탈당과 이 복당을 3번. 네, 3번 한 분이고. 근데 사실은 이분은 냉정하게 얘기하면은 호남 출신이 아니고 호남에 살지만 않았다면 새누리당에 있었어야 될 사람이에요. 본인의 성향도 그렇고. 지난번 대선 때도 사실은 박근혜 대통령 지지 선언을 하려고 준비했다가 당 지지자들한테 납치가 돼가지고 감금돼 있는 바람에 그걸 못했던 분이거든요. 그런 점에서 이제 뭐 나가게 될 수밖에 없을 거다, 나갈 거다라고 누구나가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예측했던 케이스라서 문재인 대표도 뭐 새삼스러울 게 없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크게 제가 볼 때도 그런 건 없을 거다. 어차피 있었다가는 내가 내년 총선 때 공천받긴 틀렸구나. 그렇죠. 뭐 라고 분명하니까. 판단돼서 거행한 자발적, 소극적, 적극적 거사다. 알겠습니다. 전 2가지는 되게 아쉽다면 아쉬운 건데, 첫째, 국정감사라고 하면 사실 제1야당으로서는 가장 큰 대목 아닙니까? 네, 그렇죠. 집권당을 향해서 그냥 포문을 열고 그 와중에 하필 이 내용을 겪는 바람에 사실 국정감사에서 두드러진 역할이 별로 없었어요. 타이밍은 안 좋았죠. 타이밍을 아주 안 좋았다는 거 하나. 그 다음에 사실은 새정치민주연합이 이제 별명이 싱콜이라는 별명을 가끔 붙이는데 정말 많은 사람들을 불러들여서 우리 당을 도와주십시오도 했고 많은 세력들을 끌어안겠다고 이 세력 저 세력을 끌어들여서 당에다가 포함시키기도 했는데 제대로 활용도 안 되고 그 사람들이 제대로 역할을 하면서 도와주지도 않고, 그러니까 뭐든지 끌어들여갖고 그냥 밑에다가 다 그냥 매몰시키는 이런 역할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과연 그동안 뭘 했나는 이 시점에서 한번 돌아보고 내년 총선을 준비해야 될 거 아닌가 하는 얘기를 드리고 싶은 마음입니다. 자, 오늘 2분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